그리스는 무려 400년 동안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화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았고 언어도 남았습니다. 정복자의 종교와 문화에 흡수된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만 달랐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지켜낸 것은 유럽 전체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지배를 받고도 종교와 언어를 잃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300년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토착 신앙은 사라졌고 원주민 언어 대신 정복자의 언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톨릭이 대륙 전체를 덮었습니다. 아프리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 지배는 길어야 80년 남짓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많은 나라들이 유럽 언어를 받아들였고 유럽의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지금도 수십 개국에서 영어나 프랑스어가 공식 언어로 쓰이고 있으며 기독교는 토착 신앙을 밀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400년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언어와 종교가 사라지기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리스 같은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800년 동안 이슬람 지배를 받은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들도 끝내 자신의 종교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을 통한 탈환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있습니다. 정교회를 지켜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유럽 문명의 상징이라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리스는 유럽 문명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남다른 나라입니다. 그들은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정복자의 체제 안에서 그 긴 세월을 오직 인내와 공동체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럽 문명의 뿌리라는 자존심을 스스로 지켜냈습니다. 그리스인의 강철 같은 의지는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그 비결은 우선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정교회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교회는 곧 민족이었고 정체성이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그리스는 오스만의 지배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그리스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지키고자 한 건 언어였고 문화였고 신앙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교육은 무슬림 남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어는 아랍어, 내용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스 아이들이 배울 곳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섰습니다. 사제들은 몰래 학교를 열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어를 읽히고 역사를 전했고 신앙을 심었습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문화의 피난처였고 침묵의 저항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통제가 느슨해지자 교회는 공식적인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비밀 교육의 전통이 토대가 되어 교회는 민족 전체를 이어주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터지기 쉬운 민족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그리스 정교회가 해낸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을 지배한 오스만 제국의 통치 방식에 있었습니다.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린 후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의 핵심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스 정교회를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 개종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신정국가였고 율법은 무슬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비무슬림이었습니다. 그들도 다스려야 했고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밀레트 체제였습니다. 밀레트는 종교 공동체를 뜻합니다. 무슬림뿐 아니라 그리스 정교회, 유대교, 아르메니아 교회도 각각 하나의 밀레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이렇게 제도 안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밀레트는 단순한 종교 조직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인들의 사법, 세무, 교육, 결혼, 이혼, 상속 등과 같은 문제들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룸 밀레트였습니다. 종교도 공동체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었고
그 대표는 총대주교였습니다. 그는 오스만이 임명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스인 전체를 대변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가 독립된 행정권을 갖게 되자 무슬림 사회와의 간극은 더 벌어졌습니다. 가족법을 교회가 관장하다 보니 정교도와 무슬림이 결혼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교회는 같은 정교도끼리의 결혼만 인정했고 이슬람도 종교가 다른 이들과의 결합을 실질적으로 막았습니다. 결국 이 체제는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오스만 사회에 흡수되지 않게 만드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스만 제국은 그리스 정교회에 이런 권한을 줬을까요? 얼핏 보면 그리스인들에게 무척 관대한 정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스만이 더 효과적으로 그리스를 지배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었습니다. 정복 초기 그리스 땅의 터키계 인구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오스만 입장에선 기존의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기보단 토착 엘리트를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류층을 등용했고 특히 그리스 정교의 총대주교와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총대주교는 술탄이 비잔틴 황제의 계승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술탄은 그 대가로 정교회의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총대주교청은 이슬람 제국 안에 따로 존재하는 하나의 기독교 국가처럼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체제는 그리스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오스만에게도 편리했습니다. 터진 여러 주교의 힘을 약화시키고 총대주교를 통해 전체 정교회 사람들을 간접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탄의 입장에서 정교회는 그리스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앞세운 도구였던 셈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중요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비무슬림에게 지지아라는 인두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 세금을 내는 대신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고 무슬림은 지지아를 내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인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다면 오스만은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개종은 저항을 부를 뿐 아니라 재정에도 타격이 되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허용하고 세금을 걷는 것이 훨씬 실리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메흐메트 2세 이후의 술탄들 역시 이런 체제를 유지하며 그리스를 통치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스만 제국이 그리스인들에게 우호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오스만의 사회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철저히 구분했습니다. 무슬림은 중심이었고 비무슬림은 딘미라는 이름 아래 2등 시민으로 분류됐습니다. 딘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교육과 세금부터 차이가 났고 높은 관직은 모두 무슬림의 몫이었습니다. 결혼도 일방적이었습니다. 딘미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지만 무슬림 남성은 딘미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무조건 무슬림으로 간주됐습니다. 데브시르메라는 소년 징집 제도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이 소년들을 강제로 데려가 개종시키고 군대에서 훈련받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외에 딘미에게는 말을 타는 것도 무기를 가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보다 높은 집에 사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일상 곳곳에 차별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스만은 집단 학살이나 전면적인 강제의 개종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종교 박해와 비교하면 확실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기독교 국가들이 지배하던 지역에서는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강제로 개종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고문과 화형이 일상적으로 자행됐습니다. 그런 시대의 오스만은 정교회를 제도 안에 편입시켜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인들은 신앙과 언어, 문화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400년 동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흔적은 지금도 그리스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언어부터 그렇습니다. 터키에서 유래한 수많은 단어가 지금도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그리스 건축의 아치형 입구, 도명 지붕, 화려한 타일 장식도 오스만의 것입니다. 음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스만에서 유래한 돌마데스처럼 입에 싸먹는 음식이나 바클라바 같은 디저트가 그리스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니 해도 가장 큰 영향을 남긴 건 커피입니다.
그리스인들이 처음 커피를 접한 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아랍어 카와는 터키어 카흐베를 거쳐 그리스어로 카페스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다시 이탈리아의 카페, 프랑스의 카페, 영어의 커피로 이어지며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카페 네이온이라 불린 전통 커피숍은 남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커피숍을 카페테리아라고 흔히 부르지만 그리스 곳곳에는 아직도 카페 네이온이라는 간판이 남아 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오스만 제국은 이렇듯 그리스에 수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하지만 종교만큼은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리스 전체가 이슬람화되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단순히 한 나라의 변화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유럽 문명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부터 호메로스의 서사시, 우리가 익히 아는 그리스 신화까지 유럽의 학교도는 오래전부터 이 문명을 인류의 출발점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가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면 유럽인들은 이 문명을 지금처럼 자신의 유산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정교회를 믿는 그리스는 정서적으로 가깝지만 이슬람을 믿는 그리스는 유럽과의 문화적 거리감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세 유럽은 한때 고대 그리스를 잊고 살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라틴어만 남고 그리스어와 철학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 시기 망명한 비잔틴 학자들과 인문주의자들이 고대 문헌을 복원했고 인쇄술이 그 지식을 유럽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렇게 유럽은 다시 그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유럽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만약 그리스가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이슬람 철학자로 불렸을 수도 있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리스 파트가 삭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라는 퍼즐 조각에 빠진 유럽은 지금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하나의 결정, 하나의 생존이 그 너머의 장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민족의 믿음이 살아남은 기록이자 유럽이라는 대륙 전체가 지켜낸 정체성의 역사입니다.